오스트리아.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드넓은 초원, 모차르트의 선율이 흐르는 잘츠부르크, 혹은 동화 같은 마을 할슈타트의 풍경일 겁니다. 완벽하고 평화로우며 낭만적인 나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오스트리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완벽함이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가면이라면 어떨까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비엔나가 사실은 훨씬 더 격동적이고 복잡한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연출된 무대라면 어떨까요?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거대했던 제국의 유령이 현대 공화국의 국경 안에 갇힌 채 여전히 자신의 거대한 역사의 무게와 씨름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잘 닦인 겉모습 너머 한 국가의 재탄생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모순의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탐험가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진짜 오스트리아의 속살을 만나보시죠. 비엔나에 처음 도착하면 그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인구 900만의 내륙국 수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그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도심을 둘러싼 웅장한 순환도로 링슈트라세를 걷다 보면 당신은 단순히 건축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잘 짜인 거대한 정치적 연극 무대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와 그 주변의 모든 건물들은 19세기 후반 프란츠 요제프 황제 시절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 같은 침략자들로부터 도시를 지켰던 중세시대의 낡은 성벽을 허문 자리이기 때문이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더 이상 적을 피해 숨는 요새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세계적인 강대국이며 이곳이 바로 그 쇼케이스이자 거대한 무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도로변의 각 건물은 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을 보십시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연상시키도록 덴마크 건축가가 설계한 눈부신 신고 전주의 양식의 걸작입니다. 아름다운 이상이죠. 하지만 그 이면의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주주의의 전당은 폴란드어, 체코어부터 크로아티아어, 루마니아어까지 수십 개의 언어가 사용되던 다민족 국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의회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국가는 민주적 이상이 아닌 합스부르크라는 단 하나의 고대 왕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으로 유지되던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아름다운 거짓말이거나 기껏해야 희망적인 염원이었던 셈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예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두 건물은 비엔나가 피렌체나 로마에 버금가는 새로운 예술과 과학의 중심지임을 선포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독일어권 연극의 성전인 부르크 극장은 비엔나를 독일어 문화권의 심장으로 만들었고, 고딕 양식으로 치솟 쓴 보티프 교회는 황제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것에 신께 감사하기 위해 지어진 신성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링슈트라세 전체가 바로 힘의 교향곡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었습니다. 600년 이상 그들은 유럽 외교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좌우명은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게 두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였습니다. 그들은 군대보다는 결혼 계약으로 유럽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황제 막시밀리안 1세는 부르고뉴의 마리아와 결혼하여 부유한 저지대 국가들을 손에 넣었고, 그의 손자 카를 5세는 스페인, 아메리카, 중앙 유럽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비엔나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의 신경 중심부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국의 건물들 위에서 펄럭이는 단순한 빨강과 하양 줄무늬의 오스트리아 국기를 볼 때 그 전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세기 3차 십자군 전쟁 당시 러폴트 5세 공작의 군복이 벨트 부분을 제외하고 온통 피로 붉게 물들었던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깃발은 잔혹한 중세의 생존 투쟁을 상징합니다. 그런 깃발이 지금은 평화롭고 우아한 도시 위에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모순입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제국의 유령이 작고 평화로운 공화국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웅장함은 진짜이지만 그것은 유령의 웅장함입니다. 하지만 제국은 돌과 전략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리와 맛으로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유산은 박물관이 아닌 카페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엔나의 카페 문화, 즉 카페 하우스 쿨투어는 너무나 독특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빨리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현지 속담처럼 시간과 공간을 소비하지만 계산서에는 커피값만 찍히는 곳입니다. 카페 첸트랄이나 카페 슈페를 같은 곳에 들어가 보십시오. 대리석 테이블, 벨벳 소파, 그리고 정중하게 손님을 맞는 헤어 오버라 불리는 웨이터들이 있습니다. 카푸치노와 비슷한 클래식 멜랑주나 유리잔에 담긴 블랙커피 위의 산처럼 휘핑크림을 얹은 아인슈페너를 주문하면 작은 은쟁반에 항상 차가운 물 한 잔과 함께 나옵니다. 이 주문 하나로 당신은 몇 시간이고 머물 수 있는 티켓을 얻은 셈입니다. 나무 선반에 진열된 세계 각국의 신문을 읽거나 체스를 두거나 정치를 토론하거나 소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 지성인들의 공공거실이자 사무실이었습니다. 런 트로츠키는 비엔나의 카페에서 혁명을 계획했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곳에서의 대화를 통해 정신분석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비엔나 학파의 철학자들은 논리학과 과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건축가 아돌프 로스는 화려한 카페에 앉아 화려한 장식을 비판했죠. 이 전통은 비엔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지적인 삶, 생산적인 행위로서의 여가, 그리고 대화의 기술에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곳과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잃어버린 제국의 미식 지도나 다름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너 슈니첼은 비엔나에서 완성되었지만 고기를 빵가루에 묻혀 튀기는 기술은 한때 합스부르크의 영토였던 밀라노에서 왔습니다. 신문이 비칠 정도로 얇게 편 반죽으로 만든 사랑스러운 아펠슈트 루델은 터키의 바클라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오스만 제국과의 수백 년간의 갈등과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맛있는 증거입니다. 살구잼이 숨겨진 진하고 상징적인 초콜릿 케이크, 자오토르테는 왕실 손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사치와 탐닉에 빠져있던 제국 궁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크루아상, 이곳에서는 키펠이라 불리는 빵조차 1613년 오스만 제국의 포위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적의 깃발에 있는 초승달 모양을 조롱하며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한입 한입이 비엔나의 주방이 유럽 절반의 식재료와 기술, 아이디어로 가득 찼던 시대의 메아리인 셈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비엔나는 과장 없이 세계 클래식 음악의 수도입니다.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수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가문과 도시의 부유한 귀족들이 예술의 가장 큰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작곡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신동 모차르트는 고향의 제약을 벗어나 명성을 얻기 위해 비엔나로 왔습니다. 독일 출신의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가면서도 그의 위대한 교향곡들을 이곳에서 작곡하며 창작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슈트라우스 가문은 왈츠를 19세기에 열광적인 사운드 트랙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 앞에 서면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무대 중 하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귀족 후원 시스템의 증거입니다. 이 음악은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국 엘리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민주화되었습니다. 무지크페라인의 황금홀에서 전 세계로 방송되는 빈 피라모닉의 신년 음악회는 세계적인 문화 수출품이자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제국의 권력 구조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빈 소년 합창단도 황제의 궁정 합창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거대한 부와 특권, 그리고 엄격한 사회 계층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왈츠는 끝나야 했습니다. 활기차고 다문화적이지만 심각하게 불평등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민족주의라는 화약고였습니다. 1914년 제국 내의 도시 사라예보에서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암살되면서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낡은 질서를 산산조각냈습니다. 1918년 합스부르크는 사라졌고 제국은 12개의 새로운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 후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다문화의 몸통을 잃어버린 독일어를 사용하는 작은 머리. 하룻밤 사이에 인구 5천만 제국의 중심에서 650만 인구의 힘겨운 공화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국가는 경제적으로 파탄났고 심리적으로 길을 잃었으며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환상통을 겪었습니다. 이 깊은 정체성 위기는 급진주의가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것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였습니다. 1918년부터 1934년까지 수도는 붉은 빈이라 불리며 대담하고 독특한 지방 사회주의 실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정부는 노동자 계층에게 빛과 공기, 그리고 존엄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게마인데 바우텐이라는 수천 채의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건설했습니다. 1km가 넘는 요새 같은 단지인 칼 마르크스 호프는 그 가장 유명한 예입니다. 이는 보수적이고 가톨릭적인 시골 지역과 깊은 이념적 갈등을 낳았고 결국 1934년 짧지만 잔혹한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내전은 사회주의 운동을 짓밟고 나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민주주의를 해체한 자생적 권위주의 정권, 즉 오스트로파시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 3월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 안슐루스가 일어나면서 그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공식적인 역사 서술, 즉 건국 신화는 스스로를 히틀러의 첫 번째 희생자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에 점령당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당시 수상이었던 쿠르트 슈슈니크는 라디오를 통해 시니어 오스트리아를 보호하소서라는 비통한 고별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 복잡합니다. 독일군이 국경을 넘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저항이 아니라 열렬히 환호하는 군중이었습니다. 비엔나 헬덴플라츠, 즉 영웅 광장의 사진들은 수십만 명의 오스트리아인들이 물론 오스트리아 태생이었던 히틀러를 황홀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오스트리아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나치 정권의 끔찍한 범죄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자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마우트하우젠 강제 수용소는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잔혹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희생자 대 가해자라는 이 모순은 75년 이상 오스트리아를 괴롭혔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과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환점은 1986년 전 유엔 사무총장이자 오스트리아 대통령 후보였던 쿠르트 발트하임이 전범부대에서 정보장교로 복무했던 과거를 숨긴 사실이 드러난 발트하임 사건이었습니다.
이 국제적인 스캔들은 오스트리아가 첫 번째 희생자라는 신화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성찰은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그 상처와 복잡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엔나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를 걸을 때 이 도시가 위대한 문화적 성취와 함께 말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관광 안내서에서 이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숨겨진 비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으로 분열되고 어두운 과거와 씨름하던 나라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고 살기 좋은 곳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령에 시달리던 도시 비엔나는 어떻게 취리히와 앞다투며 삶의 질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은 마법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회적, 정치적 공학의 산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는 4개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1955년 국가는 오스트리아 국가 조약에 서명하며 새로운 탄생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핵심 조건은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여 냉전시대 동서진영 사이에 완충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립성은 현대 오스트리아 정체성의 초석이 되었고 유엔이나 오페크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외교의 중심지가 되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파트너십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강력한 경영자 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이 제도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임금과 근로시간부터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비공개로 협상합니다. 그 결과는 수십 년간의 사회적 평화, 거의 없는 파업,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이 시스템이 바로 당신이 거리에서 보는 모든 것에 숨겨진 엔진입니다. 비엔나가 유리, 종이, 플라스틱을 꼼꼼하게 분리수거하며 깨끗하기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사회적 합의에서 탄생한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덕분입니다. 공공 분수대에서 종종 태양 에너지로 냉각되는 고품질의 얼음물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이유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상품이 아닌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하철역 매점에서 파는 1.5유로짜리 물병보다 길거리 무료 식수가 더 나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작은 디테일이 거대한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철학이 주택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붉은 빈의 유산을 이어받아 시는 공공 및 보조주택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날 비엔나 인구의 약 4분의 1이 시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과반수가 임대료 통제나 보조를 받는 주택에 거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런던이나 파리 같은 다른 세계적인 도시에 비해 비엔나가 저렴하고 살기 좋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안정 덕분에 오스트리아 경제는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업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는 첨단 기술, 제조업 강국입니다. 동시에 브랜딩에도 탁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스트리아 회사인 레드불은 단순히 음료를 판 것이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스와로브스키는 단순히 커팅 유리를 판 것이 아니라 저렴한 럭셔리라는 꿈을 팔았습니다. 전통적인 품질과 뛰어난 현대 마케팅의 결합이 바로 번영의 비결입니다. 1인당 소득이 약 6만 9천 달러에 달하는 오스트리아는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이 살기 좋은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 신중하고 의도적인 정책을 통해 한 조각 한 조각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비엔나의 웅장한 대로를 뒤로하고 산으로 향해야 합니다. 알프스가 국토의 62%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국가의 물리적, 정신적 척추입니다. 수세기 동안 귀족들이 비엔나에서 왈츠를 추는 동안 알프스 계곡의 삶은 척박하고 단순했으며
땅과 가톨릭 신앙에 대한 깊은 유대감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이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상징적인 배경이 된 오스트리아입니다. 그 영화는 할리우드의 판타지이지만 이 지역의 시각적 영혼의 본질, 즉 드라마틱하게 눈 덮인 봉구리를 배경으로 펼쳐진 푸른 언덕을 포착했습니다. 장엄함과 평온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풍경이죠. 웬잘츠부르크 요새에 오르면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슈타트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너무나 완벽해서 중국의 실물 크기의 복제품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외딴 지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 고대 소금 광산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할슈타트는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곳은 인스타그램 명소가 된 자기 아름다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이 작은 마을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고, 이는 경제적 필요성과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바로 그 고요함을 보존해야 하는 현대적인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알프스는 몇몇 유명한 마을 그 이상입니다. 서쪽으로 티롤주의 주도이자 알프스의 수도인 인스부르크로 가보십시오. 이곳에서는 중세 구시가지에 서서 유명한 황금 지붕을 올려다본 후 시내 중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30분도 안 되어 2000m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과 고산 모험의 완벽한 조화는 오스트리아만의 특징입니다. 알프스의 정체성은 전통에서도 드러납니다. 레더호젠과 딘들은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지역 축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입는 전통 의상입니다. 가을에 소를 꽃으로 장식하고 높은 산 목초지에서 내려오는 알르마프트립 같은 행사는 활기찬 문화 축제입니다. 자연과의 이 깊은 연결은 오스트리아인들의 정신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엔나의 도시적 세련됨에 대한 균형추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영혼은 제국의 도시와 소박한 산, 왈츠와 요들, 카페와 알프스 산장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는 한 장의 예쁜 엽서가 아닙니다. 깊고 살아 숨쉬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적인 수도의 거리를 여전히 배회하는 제국의 유령에 대한 이야기, 고통스럽게 직면해 온 어두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만들어낸 놀라운 재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땅인 것은 맞지만 진정한 매력은 그 모순에 있습니다. 제국의 과거와 공화국의 현재, 세련된 도시 문화와 날 것 그대로의 알프스 심장 사이의 긴장감. 이번 여정은 우리에게 한 장소를 진정으로 알려면 그 완벽한 외관 너머를 보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보람 있는 복잡한 현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오스트리아의 숨겨진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번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더 깊은 여행을 사랑하는 다른 여행자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 가장 흥미롭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험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여정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